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43번째 이야기, 이론론 10번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론에 대한 입장은 제 개인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해하는 이론론은 세계를 하나의 실체로 환원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세계를 하나의 실체로 환원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원화가 된 게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계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창조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분리됐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실체로 환원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환원이 됐냐면은 범신론이나 아니면 유물론적 형태에 있어서의 이렇게 하나로 환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아니라 분열 이전의 근원적 자리에서 분열 이전의 근원적 자리라는 건 뭐죠? 광이 드러나기 전, 빛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 전 상태. 이거 양자역학에서 지금 이걸 얽힘 그러잖아요, 얽힘. 양자역학에서 얽힘이라고 하고, 우리는 도가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무국이 태극해갖고, 이게 무국의 개념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천의 개념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 해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엇이라는 표현을 했고, 팟으로. 그리고 우리의 과학에 있어서는 이 불확정성인 어떤 것, 불확정성인 어떤 것, 이렇게 등등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분열 이전의 근원적 자리예요. 그래서 근원적 자리에서 세계와 인간, 인식과 도덕이 함께 열리는 구조를 밝히려는 사유이다. 함께 열리는 구조 그랬어요. 함께 열리는 구조. 모두가 이것이 어디에서 창조됐다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지금 모두 함께 열려있는 곳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 얘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밝히는 사유이다. 저는 전통적인 이원론이 주체와 개체, 정신과 물질, 신과 세계를 단절시켰다는 건 분리시켰다는 얘기죠. 세계를 파편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계를 파편화했다는 것은 조화를 깼습니다. 조화를 깼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범신론이나 유물론 같은 환원적 이론론이 모든 차이를 하나로 눌러버림으로써 절대자의 근원성과 도덕적 기준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저희 이론론은 하나의 존재를 말하기보다 하나의 자리를 사유하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자리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내재적 초월성, 그러니까 내재적 초월성,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의 이 존재,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 하나의 자리를 사유하는 데서 출발하고 여기서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 있다 있지 않다를 묻는 범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심원한 곳에 심원적 존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드러남과 관계 작동이 일어나는 근원적 위치를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거는 드러났어요. 그게 뭐죠? 광의 이 빛이 밝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선 드러남이 여기에서는 밝음 형태에서의 우리가 드러남의 현상으로 인지가 되죠. 여기에서는 이 이전에 있어서는 인지가 안 되잖아요.
빛도 우리에게 뭘 줘? 밝음을 줬을 때 우리가 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지가 된 밝음 속에서 뭐예요? 현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죠, 관계. 이때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치라고 해요, 이치. 이 이치를 참된 이치, 그래갖고 우리는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에 있어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본성대로 얘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동이 일어나는 근원적 위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작동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제대로 얘가 작동이 됐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뭐죠? 지상태예요, 일지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일지상태라는 거는 빛에서부터 광명, 리, 성, 지에 이르는 이러한 흐름의 줄기를 우리는 흐름의 줄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발음의 질서 그랬어요. 발음의 질서. 그래서 일어나는 근원적 위치를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란 제가 일지사상에서 언급하는 일지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지는 생각과 분별이 멈추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생각과 분별이 멈추는 지점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깨달음 그랬어요. 깨달음인데 그것을 우리는 증득, 투득, 또는 줄탁동시에 순간 이렇게 그 표현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갈라지기 이전의 근원적 자리죠. 그래서 하나는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세계가 드러나기 이전의 바탕이다. 이제. 이 바탕으로서의 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적 자리. 바탕이자 조건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이론론은 존재를 하나로 줄이는 실체적 존재론적 이론론이 아니라 인식과 존재가 함께 성립하는 근원적 자리의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과 존재가 함께 성립하는 근원적 자리의 이론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 이 얘기는 절대자와 어디에요? 이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뭐예요? 한 곳에서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첩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절대자가 세계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세계에서 인간이 여기가 발생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때 절대자에서 세계에서 인간까지의 그 흐름은 그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이 일정한 흐름은 뭐예요? 발음의 질서라는 거예요. 발음의 질서. 따라서 제가 말한 이론은 존재를 하나로 줄이는 실체적 존재론적 이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과 존재가 함께 성립하는 근원의 자리의 이론론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바탕이란 모든 존재와 관계가 드러나는 근원적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조건이란 어떤 것도 그것 없이 존재하거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이죠? 이게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장의 모습이 지금 뭐예요?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일지의 자리는 근원적 위치와 동일한 모습이기에 곧 광명으로 드러나고, 광명은 대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보이고 분별될 수 있게 하는 밝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근원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이 광명 속에서 비로소 세계로 나타나며 인간의 인식과 판단 역시 밝음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에 의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근원적인 것은 세계 바깥에 있는 초월적 개체로 분리되지 않고 세계 안에 어떤 개별 존재로 환원되지도 않으며, 절대자는 세계에 내재하면서도 세계 그 자체로 동일시 될 수 없는 근원적 밝음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론에서 중요한 점은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을 때 각자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서로에게 응답해야 할 책임적 관계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을 때 각자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서로에게 응답해야 할 책임적 관계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체와 객체, 인간과 세계, 선과 악의 구별은 허상이 아니라 하나의 광명에서 갈라져 나온 정당한 차이입니다. 하나의 광명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건 뭐죠? 발음의 질서를 지키느냐, 발음의 질서 위에서 위를 밟아가느냐, 밟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발음의 질서에서 벗어난 경우의 것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차이를 부정하는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왜요? 서로 간에 있어서의 각각의 본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저의 이론론은 획일적 통일이 아니라 분별 가능한 통일이며 차이를 지우지 않는, 즉 차이가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근원적 자리의 이론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 역시 세력구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한 법칙, 이게 아니라 광명의 자리에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의 질서죠? 발음의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땅함이 우리는 도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은 뭐예요? 발음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발음의 질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내재적인 형태에 있어의 흐름대로 간다면은 이렇게 지금의 도덕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제의 자리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가 강요가 없어요. 스스로 분별이 돼요. 일지 상태에서 보면. 이때 분별의 자리란 일지의 자리에 들어서면 지혜가 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가 발현되면 정견의 관점을 갖는데, 이때 정견의 관점을 인도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음의 질서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그러므로 도덕은 규칙 이전의 존재적 발음이며, 이는 이론론적 구조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질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론론은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이론이 아니에요. 분열 이전의 근원적, 지금 보면 분열 이전의 근원적 밝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론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 밝음에서 세계의 차이, 인식의 가능성, 도덕의 근거가 함께 열리는 구조입니다. 분열 이전의 근원적인 밝음을 바탕으로 이 바탕 위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함께 열리는 구조를 드러내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정의됨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근원적 자리입니다. 이게 제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게 뭐죠? 이게 공자에 있어서의 정명이잖아요. 정명사상, 뭐뭐답게, 자기답게, 뭐에답게, 이렇게. 따라서 제가 보는 이론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래요.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근원에서 드러나죠. 그 하나는 차이와 관계를 소거하는 동일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드러남의 근원이에요. 살아있는 드러남의 그 근원이라는 거는 각각의 본성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를 몇 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론의 이론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적 작동입니다. 이론은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실체 하나, 혹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원리를 뜻하지 않아요. 이론은 존재가 성립하고 드러나게 하는 근원적 자리, 즉 광명지로 상징이 되는 열림의 원천이 되는 게 이론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계를 열고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왜? 지속적으로 지금 뭐예요?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원론을 해체하지만 차이를 지우지 않는 이론론입니다. 저의 이론론은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 신과 세계, 초월과 내재 상태의 분리를 하는 이원적 분리를 비판을 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같아진다는 동일하게 이론론도 거부했어요. 차이들은 근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부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이는 하나의 빛 아래서 지각, 이성, 윤리, 공동체 역사가 서로 다른 층위로 펼쳐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절대자는 세계 안에 내재하지만 그랬어요. 절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로 환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론론에서 절대자는 자연 밖에 따로 존재하는 초월적 개체도 아니고 자연이나 인간의 일부로 환원되는 내재적 요소도 아니고 절대자는 자연과 인간 안에 스며들어 드러나지만 이게 뭐로요? 다름의 질서로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근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초월적, 내재적 초월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원되지 않는 내재성이라는 독특한 이론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신론적 이론론, 빛과 알미 근원적 통일을 이룹니다. 빛과 알미 근원적 통일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는 감각, 이성, 직관, 도덕적 분별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밝음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인식론적 이론론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이 돼요? 인간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알은 주관의 개체를 지배하는 과정이 아니라 밝음 속에서 세계가 스스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알은 주관의 객체를 지배하는 과정이 아니라 밝음 속에서 세계가 스스로 드러나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알미라고 한다. 이때 지는 멈춘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무지가 아니라 생각이 성립하는 근원적 투명성의 자리를 우리는 일지의 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윤리적 이론론 그랬으니까 이거 역시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그 흐름이겠죠. 그래서 존재적 발언과 실천의 통일이에요. 존재적 발언과 실천의 통일하는 거는 이건 뭐죠? 선언과 실천적 이것이 모두 그 동일한 흐름을 가집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론론은 윤리로 귀결이 되고 성과 정의는
규범의 강요가 아니라 존재가 바로 서 있을 때 자연이 드러나는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로 서 있을 때 자연이 드러나는 방향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존재의 발음은 알의 발음이고 실천의 실천의 공으로 이게 행일 때는 개별이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게 뭐예요?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윤리는 이론적 근원이 공동체 안에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론론이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적 밝음에서 드러나되, 그러니까 하나의 근원적 밝음에서 드러나되, 어디에서? 명에서 드러나되, 그 밝음은 차이와 관계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세계 인간 윤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이라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절대자로서 근원적 자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봅시다. 절대자로서의 근원적 자리는 어떤 대상이나 실체로서 현상 속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사물들 가운데 하나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자리라는 것은 어떤 사물들 가운데 하나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물들이 사물로서 드러나도록 하는 바탕으로서 근원적 자리는 바탕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속에 스며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 자리가 현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더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던 세계가 비로소 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근원적 자리는 드러남의 가능성 자체로서의 현상이죠. 이것은 이제 광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단지 눈앞에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이 구분될 수 있는 밝음의 장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이 밝음의 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밝음과 어두움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 현상 속에서 경험되는 명료함, 자명함, 알아차림은 근원적 자리가 직접 대상화되지 않은 채 작동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그 무엇이라는 근원적 자리에서 빛으로 인해 밝음으로 드러난 그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지. 그래서 근원적 자리는 현상 뒤에 숨은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 현상일 수 있게 하는 열림의 조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 자리는 뭐예요? 우리한테 먼저 자기 스스로를 내보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계와 자연이 드러나고 인간이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적 자리는 분별의 질서로 현상에 나타납니다. 분별의 질서, 이걸 우리는 이치, 참된 이치해서 진리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무질서한 자극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관계 맺고 의미를 이루는 구조로 경험되는 것은 분별 이전에 자리가 이미 세계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의미를 이루는 구조는 뭐예요? 지금 열림의 조건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때 분별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사태가 스스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응답에 가깝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분리가 내가 이거 이쪽으로 저거 저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지. 왜? 발음의 질서에 따른 그 기준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속에서 질서가 느껴지고 마땅함이 감지되는 순간 근원적 자리는 분별 이전의 침묵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분별 이전의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흐름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 자리는 또한 행위와 도덕의 차원에서도 현안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공동체에서도 드러나니까 행위와 도덕의 차원에서 현안한다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덕은 외부 규범의 적용이 아니라 현상이 그 자체로 요구하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덕이라는 거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는 뭐예요? 근원적인 자리의 모습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발음의 질서의 현현입니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근원적 자리가 현상 속에서 도덕적 감각, 즉 마땅함의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마땅함의 형태라는 거는 뭐냐면 발음의 질서로 드러난 형태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직관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근원적 질서가 현상 속에서 자신을 밝히는 한 양상으로 도덕적 직관이라는 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근원적 자리는 관계의 투명성, 즉 발음의 질서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대상화나 지배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만남으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장, 이론론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느껴지는 공명, 책임, 연대의 감각은 근원적 자리가 개별 현상들 사이에서 관계적 이론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이론성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관계적 이론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 있어서의 공과 그 다음에 힌두교에 있어서의 인드라망 이거에 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인데 관계적 이론성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근원적 자리가 현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그 자리가 현상 위에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현상이 스스로를 과잉 없이 자연스럽게 왜곡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라고 하고 자리 이탈하고 중용이라고 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사물이 사물답게 상황이 상황답게 행위가 행위답게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공자에 있어서는 정명이고 맹자에 있어서는 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 자리는 침묵 속에서 이미 현상 전체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근원적 자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근원적 자리는 보이는 것 넘어 숨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참되게 보이도록 하는 그 밝음 자체로서 현상 속에 현현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 이거와 그 다음에 세계 또는 자연 그 다음에 인간 이게 사람 인간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의 밝음의 현상 속에 현상 속에서 현현돼 있음을 보여주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자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여기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의 의미는 어디예요? 여기에 여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자, 143번째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